이것도 키즈 펜션도 조금 이제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는데 대전 이북으로는 보통 키즈 펜션의 구성이 객실 하나가 보통 한 30평에서 조금만 크면 한 40평 정도 되는 공간 안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없더라도 정글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평 우리나라에서 키즈 펜션이 제일 많은 동네인데 그런데 가보면 거기 홈페이지를 뒤지다 보면 키즈 펜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처음부터 이런 개념을 갖고 설계를 한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키즈를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냐면 키즈 펜션의 목적은 애기 엄마들이 빨리 가서 애기들이 진을 빼고 난 다음에 애들이 지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엄마들끼리 놀기 위해서 가는 데가 키즈 풀빌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글짐하고 실내 수영장 거의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객실이 30, 40평 정도 되는 데들은 가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정글짐 밑에 침대 매트리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방이 작아서. 그런데 대전 이남으로는 재밌는 게 대부분 70평이 넘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문을 열어드렸던 순천의 키즈 펜션은 제가 기획 설계를 잡았는데 입실 인원이 최대 16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잡다 보니까 객실 한 동이 105평이 나왔거든요.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그 정도 만들면 평일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냐? 그렇게는 못 받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도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주말이 되면 거의 8, 9만 원 선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20, 3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키즈 펜션 말고는 불가능한 거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농어촌 민박으로는 키즈 펜션을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키즈 펜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계획관리 지역에 속한 땅을 사셔갖고 생활숙박업 허가를 내셔야 그나마 효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본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다른 유형은 뭐가 있을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럼 이런 경우가 있겠죠. 방을 절반으로 나누는 거죠. 35평, 35평. 이렇게 나누면 35만원, 35만원에 팔 수 있겠죠. 그런데 반으로 쪼개기가 애매하니까 평을 조금 나눠보는 거죠. 자, 35평, 35평으로 만들게 되면 어떤 게 가능성이냐 하면 가족 펜션 두 동에는 거의 어울리는 형식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35만원이면 1인당 객단가도 10만원이 넘어가지 않고 평당 단가도 얼추 비슷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펜션을 만들어서 두 동을 다 가족을 만든다라고 하면 비수기 주중을 예약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방을 조금 사이즈를 조절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40평, 여기 30평 이렇게 만들어서 한쪽은 가족, 한쪽은 커플로 하는데 재밌는 게 이걸 반대로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뭐냐 그러면 풀빌라 개념이고 감성숙소 개념이죠. 이건 한 가지 여담인데 이게 여러 유형의 펜션들 중에 요새 이게 펜션 카테고리로 묶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도 있기는 한데 감성숙소라는 개념의 펜션들이 전국적으로 제가 보면 예약률이 제일 좋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하면 거기는 방을 빌린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간을 빌린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이 뒤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40만 원을 주고 40평짜리 객실을 하나 빌린다고 해서 이 공간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성숙소라는 데들이 이거의 2배 이상 되는 야외 공간이 주어지고 거기도 뭐 불멍을 한다든지 거기에 수영장을 놓는다든지 다양한 거를 하게 되면 요금을 조금 더 올려받아도 예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왜? 야외 공간까지 평당 10,000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객실 요금의 한 30% 정도는 더 받아도 충분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감성숙소라는 개념의 펜션들이 인기를 끌게 됐느냐? 이건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코로나 직전에 문을 열어드렸던 펜션이 여수에 있는 펜션이 객실이 45개였거든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들 많이 지었었습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시작되기 전 2017년, 18년 무렵만 해도 여수가 전국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여수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주도보다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았거든요. 그런 데들은 대부분 뭐냐, 수요 자체를 흡수할 수 있는 파이가 크니까 그 정도로 해도 차기는 했었죠. 그런데 반대로 이건 여수 지역의 특성이기는 한데 지금 저는 여수를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펜션이 어떻게 발전을 했냐 사람들마다 이견은 분분하기는 한데 안면도를 펜션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농어촌 민박의 시작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펜션이라는 이름이 시작됐다는 거에 대한 그게 왜 그랬냐면 2002년에 꽃박람회가 열릴 때 태안 지역에 갑자기 관광 호텔이나 숙박을 확충을 못하니까 민박을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시설을 좀 고급화를 시키면서 유행을 했다는 게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돌았냐면 우리나라를 지도를 놓고 보면 시계 방향으로 펜션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면도에서 시작된 펜션이 강화도하고 경기도 가평 이쪽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강원권을 넘어가고 지금은 보십시오. 어디까지 내려갔냐 그러면 지금 동해안 라인을 쭉 타고 내려가고 경주 쪽을 지나갔고 어디까지 내려갔냐 그러면 남해 거기까지를 딱 건너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목했던 데가 뭐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한 바퀴 더 돌면은 전라도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여수 엑스포 열리던 시절에 제가 컬럼도 한번 썼었거든요. 앞으로는 전라남도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꺼내게 된 이유 자체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형태의 4인실 객실이 제일 많은 데가 여수지역입니다. 이건 되게 희한한 건데 그쪽은 펜션이라고 만들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중문이라고 그러죠. 아파트 현관에 삼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방이 하나씩 있고 가운데 거실 있고 테라스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그 지역의 펜션의 특징은 뭐였냐 요즘에는 힘을 못 쓰는데 예전에 인피니티 풀이 되게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인피니티 풀 아시죠? 이렇게 한쪽으로 물이 떨어져갖고 낙차가 생기는. 근데 이 인피니티 풀이 어느 때 효과를 보느냐 그러면 인피니티 풀은 보통 오션뷰에서 효과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그 떨어지는 낙차 자체가 저 멀리 보이는 바다 수평선에 걸려야 무한하게 풀이 확장되는 느낌으로 되는데 참 우리나라 재밌는 나라가 뭐냐면 돈 욕심들이 워낙 있으신 나라라다 보니까 인피니티 풀을 논에다가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아요. 그 의미 자체를 모르시고. 그런데 여수가 제가 왜 아쉬웠냐면 여수 자체를 지금처럼 그렇게 그 무렵에 제가 부르던 용어가 소규모 리조트였거든요. 소규모 리조트라는 건 뭐냐면 여수 지역은 딱 가보면 웬만한 호텔 못지않은 수준의 건물이 2층, 3층, 4층, 심지어는 5, 6층까지 돼 있고 앞에 식당 큰 거 있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새로 신축 오픈을 하고 나면 그 전까지 장사되는 횟수가 일로 다 몰립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펜션들은 뭐하냐? 이제 예약 대행에다가 비수기 평일날 6, 7만 원에 이제 막 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소규모 리조트급이라 그래갖고 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간 펜션이 늘어났다가 코로나를 딱 거치면서 감성숙소라는 쪽으로 탁 돌게 된 건 뭐냐? 첫 번째, 거리두기. 대부분 소규모 리조트 내지는 그 전에도 건물이 2동이나 3동 정도로 이루어졌던 펜션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마치 옛날 복도식 아파트처럼 층을 올라가면 긴 복도가 있고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객실이 쭉 연달아가 있었던 형태였거든요. 이게 거리두기가 땅 터지고 나니까 이제 거기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죠. 섞이기가 싫으니까. 그럴 때 그 무렵에 독채로 운영되던 소소한 펜션들로 예약이 확 몰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지자체 강연을 가면 이런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거 물어보셨거든요. 그럼 코로나 끝나면은 다시 돌아가느냐고. 안 돌아갑니다. 특히나 코로나처럼 거의 팬데믹 수준의 제한급의 무언 이벤트가 하나 발생을 하고 나면 사회 분위기가 한번 틀어지고 나면 그게 회복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요즘 펜션 트렌드는 뭐냐 그러면 건축 설계하고 이거하고 연결되는 얘기니까 딱 아셔야 될 게 뭐냐. 요즘엔 다 비대면을 선호하는 추세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변화가 생겼느냐? 바베큐 방식에도 문제,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외버그릴 신공자고, 제가 한때는 외버그릴을 얼마나 많이 사댔으면 외버그릴 매장에 가면 제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외버그릴 신공자였냐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펜션이 이만큼 발전하게 수 있었던 원동력에 저는 첫 번째가 바베큐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펜션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어떤 숙박시설도 내가 가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콘도미니엄은 있다라고는 해도 콘도미니엄 안에서도 고기를 굽기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색다른 야외에 가서 멋있는 말로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면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건 최고였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외버그릴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외버그릴을 쓰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하여튼 그게 오늘 핵심은 아니니까
그런데 외버 그릴을 이용을 해서 바베큐 서비스를 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손님들하고 한 번은 마주쳐야 돼요. 왜? 저녁에 바베큐 시간에 내가 들어가서 숯불을 펴줘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구조의 펜션이 만들어졌을 때 바베큐 서비스 하기가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보통 또 이것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통계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개별 바베큐가 가능한 데하고 우리 예전에 좀 오래된 펜션들 가보면 바베큐장이라고 따로 있었죠. 테이블 쭉 있는 데들. 예약률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개별 바베큐가 가능한 펜션들 안에 실컷 펜션이 몇 프로 되는지를 따져보고 그게 안 되는 지역을 따져보면 3대7 정도로 우위가 확실히 갈릴 정도로 개별 바베큐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이런 식의 구조가 됐을 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보통 개별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테라스죠. 여기다 그릴을 놓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건 좀 얘기가 벗어나가기는 하는데 이 테라스 폭이 보통 이 테라스라는 것 자체를 건축사무소에다가 설계를 맡기면 테라스 폭을 어느 정도로 뽑아주면 보통 1.6m 정도를 뽑아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주택에 적용될 때는 테라스 면적이 1.6m 이내면 면적이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1.6m를 뽑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바베큐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테이블 폭이나 그릴 양을 봤을 때. 그건 제끼더라도 이렇게 구조를 짜면 뭐가 문제냐 하면 숯을 피워줄 때 반드시 이걸 통과를 해서 테라스까지 가야 돼요. 이게 단층으로 돼 있는 구조 같으면 주인이 그냥 테라스 쪽으로 바로 진입을 해서 불을 펴줄 수 있는데 이게 건물이 2층이 되면 반드시 이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럼 두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커플끼리 둘이 와서 그냥 방 안에서 마음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바베큐 불을 펴줘야 된다는 이유로 이걸 통과를 하게 되면 헐벗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불편한 거죠. 두 번째는 밖에서 불을 피워가고 들어오는 것은 화재 위험도 상당합니다. 수술 그릇을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런 추세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감성숙소라는 데들이 인기가 생긴 이유는 뭐냐 하면 비대면을 하기 위해서 바베큐 그릴 자체를 이제는 숯불 바베큐를 쓰는 것보다는 전기 그릴을 갖다 놓고 하는 데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숯불 바베큐를 훨씬 선호하는 추세였다고 하면 코로나가 휩쓸고 간 다음부터는 손님들조차도 비대면을 원하니까 굳이 불 펴준다라는 명목으로 손님들 주인하고 얼굴을 마주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외버 그릴 신봉자였는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부터는 저도 거의 지금 많은 부분은 전기 그릴을 대체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여담이지만 전기 그릴이 예전에 비해서는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져서 쓸만합니다. 초창기 때는 이게 안 되는 펜션에서 주로 뭐를 했었냐 그러면 구이바다나 이런 것들을 그릴을 갖다 놨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구이바다로 음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고기가 미쳐 서리는 경우도 많고 난 내겼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외국산 그릴 중에서 제가 자주 쓰는 그릴 중에 WMF 그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잘 안 떨어져서 고기 굽는데 괜찮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기 그릴이 보통 우리나라는 일반 가정에서 전기 그릴의 용도를 어디다가 많이 쓰시냐 그러면 주로 그 용도로 많이 쓰시죠. 명절에 전 부치는. 근데 이게 전 부치는 용도의 그릴이다 보니까 일정 정도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이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타지 말라고. 근데 고기는 그렇게 구워버리면 삼겹살이 됐던 목심이 됐던 이게 설있든가 육즙이 다 빠져버리는데 요즘에는 WMF 그릴이나 외국산 드론이나 이런 데들 제품들은 서양에서 가정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나온 그릴들이니까 꽤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그런 선호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쪼갰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 예전에 1세대는 어디까지 쪼갰었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쪼갰었습니다. 대부분 다 방을 7개 이상 쪼개갖고 10평 사이즈 정도로 쪼갠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 10평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하면 벽체 두께라는 게 있고 근데 이때는 다 10평이라고 광고한 건 뭐였냐 하면 테라스나 뒤에 뭐 복도라든지 이런 공용 명칭까지 합쳐갖고 10평이라고 표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한 10만원 정도를 받으려고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 민박을 기준으로 해서 70평이라는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매출은 거의 이거를 인정을 해서 우리가 하루에 이거를 다 팔았을 때 평일에 7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객실을 하나를 만들어서 하루에 70만 원을 주고 팔아치우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수요나
내가 운영할 펜션의 테마에 맞는 방식으로 어느 쪽으로 가서 차라리 이렇게 잘게 쪼개서 10만 원씩을 내고 파는 게 좋을지에 대한 건 건축 설계사 사무소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계가 된 집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방은 이런 식으로 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에 대한 궁금함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방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구성을 하다 보면 건물의 형태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배치를 서로 다르게 하면 이 외곽 경계선 자체가 이를테면 일종의 건물의 외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걸 객실로 쓴다 그러면 일반적인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리실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펜션을 이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일단 펜션의 기능적으로 우리가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수에 만들어졌던 펜션들의 대부분 특징은 뭐였냐 그러면 대부분 다 경유형 펜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경유형 펜션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경주라든지 여수라든지 제주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은 일정을 짜서 그 지역을 놀러 가는데 호텔을 잘까 모텔을 잘까 여러 가지의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데들은 너무 딱딱하니까 펜션을 가자라고 하는 경우에 지어지는 데들이 보통 제가 그냥 경유형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이게 예전에 펜션들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죠.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단순 숙박을 목적으로 예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 뭐였냐 하면 투숙할 수 있는 인원에 맞춰서 객실 크기를 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평 정도면 충분히 4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게 20평 정도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을 해도 4명이 자는 데는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였냐 그러면 또 시설 자체도 대부분 공용, 여럿이 함께 쓸 수 있는 종류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냥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피니티 풀 개념이 아니더라도 펜션의 야외 수영장이라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네이버에 키워드 검색 순위를 보면 여름 휴가철이 되면 수영장 펜션 키워드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많이들 쓰시고. 자, 그러면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 하면 체리형 펜션으로 바뀐 겁니다. 체리형 펜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으로 보면 풀빌라나 감성숙소 같은 데들은 대부분 뭐냐 하면 내가 그 지역에 가서 묵을 수 있는 펜션을 찾아서 예약을 하는 경유형하고 반대로 체리형 펜션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펜션이 그 지역에 있으니까 그곳을 갈 뿐이지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내가 경주를 가게 돼서 경주에서 묵을 펜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경유형이라고 하면 체리형 펜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펜션이 마침 경주에 있으니까 가는 케이스인데 이 차이가 뭐냐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벚꽃이 지기는 했지만 요철부터 시작해서 가을철까지는 한참 펜션이 인기 많을 때는 토요일날 지금 이 시간쯤 되면은 IC 통과하는데 20-30분이 걸릴 정도로 차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많은 수가 또 펜션을 놀러 가고요. 제가 경주에서 한 6, 7년 정도 펜션을 지어봐서 경기 사정을 좀 비교적 잘 아는 편인데 그때 당시에 경주의 특징은 뭐였냐 하면 거기서 펜션을 찾아가려고 하는 손님들 중에 손님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불국사나 고문단지나 안압집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고 따지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국사에 구경을 가고 고문단지를 둘러볼 손님들은 이런 고급 체리형 펜션에는 안 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입지를 선택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보통 펜션의 입지라고 얘기를 하면 관광객이 많은 지역, 손님들이 많은 지역을 찾으시는데 요즘 추세는 그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펜션들 중에 의외로 굉장히 엄한 지역에 있는 펜션들도 많습니다. 아까 이거 설명드릴 때 제가 애견 펜션 같은 경우를 만들 때는 제가 딱 원론적으로 하나 딱 부탁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대도시하고 가까운 지역에만 붙이면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두 군데 펜션을 동시에 같은 시즌에 오픈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쪽은 포항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굉장히 잘 지은 풀빌라였고요. 또 한 군데는 당진에 있는 애견 펜션이었는데 한쪽은 그 창업 비용이 거의 한 40억이 넘게 들어가고요. 당진에 지어진 애견 펜션은 토지대까지 다 포함해갖고 8억이 채 안 들었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나서 매출을 비교를 하니까 애견 펜션 쪽하고 풀빌라 쪽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찾는 니즈 자체가 특히나 애견 펜션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에 대한 특성은 덜 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전남 당진에다 그걸 만들었던 이유는 뭐였냐 그러면 원래 건축주하고는 태안 쪽에 땅을 사려고 했거든요. 바닷가 쪽에. 그런데 땅을 돌려다 보니까 마침 당진에 땅이 매물이 나와 있는 게 농지가 평당 8만 원밖에 안 나와요. 무조건 이걸 사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체류형 펜션의 특징은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호캉스하고 개념이 조금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휴양이나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객실 구성 자체도 그러니까 무언가 조금 색다른 체험이 가능한 객실 구성을 원하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시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놔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펜션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이전에 풀빌라나 이런 개념에서 인기 많았던 펜션들에서의 인피니티 풀이나 공용에 대한 개념은 없어지는 거고 이제는 크기가 작아도 나만 쓸 수 있는 수영장, 나만 쓸 수 있는 바비큐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객실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첫 번째는 구조를 봅니다. 이건 어떤 구조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어지는 외부의 건물 구조가 아니라 객실의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한 식구가 놀러가는 4인용 객실을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침실들을 따로 두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고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대학생쯤 되는 딸애를 데리고 놀러를 갈 때 아빠하고 죽어도 한 방에서 자기 싫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불량으로 침실을 만들어줘도 되지만 커플들 둘이 놀러 가든지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은 자녀들을 데리고 갔을 때는 4인 가족도 원룸으로 배치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게 배치했을 때 그게 낫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게 있습니다. 펜션 사업의 이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집을 짓는 모든 과정은 사실 따지고 보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도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디 모르는 지역에 갔는데 매번 가던 지역이 아니면 어디서 잘까 가다 보면 그냥 모텔이 새로 지어진 것 같은데 건물도 좀 깨끗해 보이고 방 깨끗해 보이면 들어가서 자는 경우도 있지만 펜션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펜션이 그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이미 실패한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를 하게 되냐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예약 대행이 성행하면서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없애는 펜션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 모드를 쓴다든지 아예 야놀자 같은 데에다가만 걸어놓고 홈페이지 안 돌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죠. 홈페이지에 사진이 담기지 않을 부분은 굳이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건물 외장재입니다. 펜션을 자꾸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외관에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펜션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 구성을 보시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펜션 홈페이지 안에 사진이 150장에서 200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외관 사진이 한 장도 안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대부분 어디냐 그러면 입지가 되게 안 좋은 경우들이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강릉에 꽤 유명한 풀빌라가 있는데 그 집이 외관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왜 없냐 그러면 그냥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안에 집이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건물 외관을 안 찍는 거죠. 반대로 꼭 그게 아니더라도 보통 지역에 펜션을 만드실 때 아주 뷰가 좋은 자리들이 있거든요. 바닷가 쪽에. 정말 객실에서 창문만 열면 바다가 펼쳐지는 정도 자리면은 외관 뷰를 상당히 중요하게 찍는데 내륙에 있는 가평이나 홍천이나 이쪽에 있는 펜션들 사진을 보면 그냥 전경사진 하나 그리고 요즘에 매체가 발전하다 보니까 드론을 띄워갖고 뭐 펜션 전경경도 하나 보여주는 거를 빼면 거의 90% 이상은 객실 사진으로 거의 다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에 대한 개념에서 객실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데 말이 조금 샜는데 제가 왜 굳이 침실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러냐 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지금 세미나실 전체를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방으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쪼개기 시작하면 굉장히 좁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10평이라도 분리형, 그러니까 침실이 따로 있는 공간 10평하고 원룸형 10평하고 나중에 사진으로 담아보면 10평이 월등 넓어 보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원룸형을 차라리 추천을 드리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적으로 방 평당 10,000원꼴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손님들이 저처럼 펜션을 예약하면서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약란에 이 객실이 몇 평이 되고 요금이 얼마가 되고 이걸 따져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펜션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는 순간 대략 이 집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를 느낌적으로 아세요. 근데 그걸 납득시켜주려고 하면 사진상 그만큼 넓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용 후기를 보면 막상 내가 펜션을 홈페이지를 볼 때보다 와서 보니까 작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펜션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찍는 회사들의 열의 9은 대부분 다 렌즈를 광각을 씁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왜곡이 생겨갖고 실질보다 훨씬 커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걸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손님들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펜션은 모든 판매는 내가 예약을 받는 순간에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진으로 보고 왔을 때 원래 사진에는 저쪽에 근사한 월풀 욕조라도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다. 그럼 그건 시비의 거리가 생기죠. 근데 단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좀 넓어 보였는데 와보니까 막상 작다 그래갖고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내가 이미 돈을 받고 따구배짱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펜션은 예약 자체가 와서 방을 확인해보고 돈을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입금까지 완료를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컴플레인에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약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손님들이 불만이 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되게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은 가다 보면 순번 기다려하고 있다가 테이블 나왔어요 갔는데 테이블 이쪽에 고춧가루 좀 묻어있다고 해갖고 화내고 나온 사람 없거든요. 내가 티슈로 닦더라도 먹고 나오지. 그런데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홀에 우리밖에 없다? 정말 기를 쓰고 잘해드는 음식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펜션은 똑같습니다. 예약이 많아서 예약이 밀려있는 펜션은 절대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여담인데 제가 문을 열어드렸던 펜션 하나가 점점